계약법은 계약 총론이 있고 계약 강론이 있어요. 자, 1시간 동안 한 45분 정도 할 거니까 설명만 쭉 할게요. 교재는 아마 살짝 제목만 보는 식으로 갈 거예요. 듣기만 하세요. 계약 강론에서 세 가지 계약을 배워요. 첫 번째가 매매 계약, 두 번째가 교환 계약, 세 번째가 임대차 계약. 이 세 가지 계약을 배워요. 매매, 교환, 임대차. 그러면 매매 계약이란 게 뭐냐? 갑이 지소유 아파트를 을에게 팝니다. 이게 매매 계약이에요. 매매 계약은 언제 성립하느냐? 청약이라는 의사표시, 승낙이라는 의사표시가 합치됐을 때 계약이 성립하고요. 이 매매 계약은 계약법은 채권법에 속해요. 물권 다음 채권법. 따라서 이 매매 계약은 채권 채무가 발생하는 채권 계약, 채권 행위에 속해요. 따라서 채권 채무가 발생해요. 계약하니까 채권 채무가 발생해. 을이 매수인, 갑이 매도인, 넘길 도, 받을 숫자예요. 매도인, 매수인. 자, 을은 매수인은 매도인 갑에 대해서 소유권 나한테 넘겨주세요 하는 소유권 이전해달라는 채권을 취득하고, 매도인은 소유권을 넘겨줄 소유권 이전 채무가 발생해요. 자, 5억 받고 팝니다. 이걸 매매 대금이라고 해요. 그러면 매매라는 것은 소유권과 같은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속하고, 소유권 주는 대신 갑은 반대급으로서 매매 대금 5억을 받아요. 매수인으로부터 매매 대금 5억을 받을 것을 서로 약정하면 매매계약은 성립하고 효력이 발생해요. 재산권 이전할 것을 약속하고 대금 지급할 것을 서로 약속함으로써 매매계약은 성립합니다. 그래서 소유권 주고 대금 주고, 그러면 채권이 있으니까 채무가 있고, 이건 소유권 측면. 대금 5억 측면에서는 을은 5억을 줄 채무가 있죠. 대금 측면에서는 대금을 지급할 채무가 있고, 갑은 5억 주세요 할 수 있는 채권, 대금 측면에서는 돈 주세요, 대금에 대한 채권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한 사람한테 채권 채무, 한 사람한테 채권 채무가 있어요. 즉 소유권 측면이냐 대금 측면이냐에 따라 채권 채무가 이렇게 교차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주로 소유권 측면이에요. 소유권 주세요 채권, 소유권 줄 채무. 을은 돈 줄 채무, 갑은 돈 주세요 채권. 그러면 우리 법은 재산권 이전할 것을 약속하고 채무 측면에서 규정을 해놔요. 재산권 이전할 것 약속하고 대금 지급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매매계약이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법조문이 되어 있어요. 매매 첫 번째 법조문이. 즉 우리 법은 채권 측면으로 법을 규정해 놓은 게 아니라 재산권 주고 대금 주고 채무 중심으로 법을 규정해 놨어. 따라서 당사자 쌍방, 갑도 채무 있고 을도 채무 있죠. 그래서 쌍방 모두 채무가 있는 계약에서 이런 계약을 쌍무계약이라고 해요. 자, 계약의 종류 첫 번째 하고 있어. 계약은 첫 번째 나오는 게 쌍무계약인데, 자 봐요. 쌍무가 뭐냐? 쌍방, 매도인 매수인 쌍, 양쪽 모두 뭐가 있다? 채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유권 줄 채무, 매수인들은 대금 줄 채무, 채무 양쪽 당사자 쌍방 모두 있죠. 그래서 쌍무계약. 두 번째, 갑은
소유권을 준 대신 공짜로 준 게 아니라 반대급부로 매매대금 5억을 받아요. 반대급부가 있어요. 나만 주는 게 아니야. 반대급부가 있는 계약, 이걸 유상계약이라고 해요. 자, 있을 유 상장상이에요. 상장이 있어. 상장이 반대급부예요. 내가 소유권 주니까 반대급부가 있네. 반대급부는 매매 대금 5억이 있지. 이걸 유상계약 그래요. 그래서 매매는 쌍무 유상계약이다. 두 번째, 세 번째. 현실적으로 소유권을 넘겨야 된다거나 5억을 계좌 이체해야 된다거나 이걸 요구하잖아요. 앞으로 주겠다. 약속. 재산권 이전해 줄 것을 약정하고 약속하고 대금 지급할 것을 서로 약속만 하면 합의만 하면 계약이 성립해요. 이걸 꼭 현금 박치기, 소유권 박치기 현실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없어. 앞으로 줄게요. 합의만 되면 계약이 성립해요. 이런 계약을 약속만으로 바로 계약이 성립한다 해서 낙성 계약이라고 해요. 이 낙은 승낙낙자예요. 약속. 약정만으로 합의만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걸 낙성계약. 자, 그러면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입니다. 유상계약입니다. 낙성계약입니다. 이 세 가지 하나 더 붙여요. 교재에는 아마 없을 거예요. 인문서에는. 불요식계약이라고 해요. 자, 불요식이 불 아니에요. 요식이 뭐냐? 필요할 요자예요. 일정한 방식, 형식이 필요한 게 요식행위야. 근데 아니 불이죠. 일정한 방식이 필요하지 않아요. 불요식. 이 방식은 일정한 방식 서면을 말해요. 즉 계약할 때 꼭 계약서 안 써도 돼요. 불요식이야. 계약서 써도 되고 계약서 안 쓰는 말로 하는 구두계약도 똑같은 계약이에요. 이걸 일정한 방식이 서면 작성이 꼭 필요한 건 아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불요식계약 그래요. 결국 매매계약은 이 네 가지 계약에 해당돼요. 쌍무, 유상, 낙성, 불요식계약이다. 자, 그러면 이제 반대말이 있어요. 쌍무 반대말은 양쪽이 아닌 한쪽 편만 채무가 있다. 편무 계약. 한쪽 편만 갑 또는 을 한쪽 편만 채무가 있어. 쌍무 반대말 편무. 그다음에 유상 반대말은 뭘까요? 있을 유니까 없을 무. 반대급부가 없는 계약 무상. 반대급부가 없을 무상 계약. 낙성 계약의 반대말은 약정만으로 성립성자예요. 약속만으로 성립해버려. 하지만 약속만으로는 안 되고 반드시 현금 박치기 해야 돼요. 물건을 반드시 인도, 지급해야 계약이 성립해. 이걸 낙성 반대말 요물 계약이라고 해요. 요물 계약. 이 말이 제일 어려워요. 한자예요. 자, 물건의 인도가 필요할 요자예요. 요상할 요자가 아니야. 요물할 때 그 요상한 요자가 아니라 필요할 요자예요. 물건을 인도해야만 계약이 성립돼요. 이걸 물건 인도가 반드시 필요한 계약, 요물 계약. 낙성 반대말은 요물이에요. 그럼 불요식 반대는 쉽죠? 요식이겠지. 요식 계약, 요식 행위. 그래서 쌍무 반대말 편무, 유상 반대말 무상, 낙성 반대말 요물, 불요식 반대 요식. 자, 그러면 무상 계약에는 무상 증여 계약이 있어요. 무상 증여. 자, 증여 들어보셨죠? 부모가 자식에게, 부인에게 공짜로 아파트 한 채 줘요. 반대급부가 없어. 증여는 나만 소유권 주지 내 자식 놈은 나한테 아무것도 주는 게 없어. 무상, 공짜 증여계약. 무상 증여, 유상 매매예요. 그래서 매매는 소유권 주면 반대급부가 반드시 있어요. 대금. 반대급부 있다, 반대급부 없다. 자, 요물이 뭐냐? 나중에 강론 매매계약에서 배우는 나오는 계약금 걸죠? 계약할 때 계약금 10% 걸죠? 자, 을이 매매대금 5억으로 결정했어.
자, 5월 1일 날 계약서 쓰면서 계약금으로 10%에 해당되는 5천만 원을 겁니다. 이게 계약금을 거는 계약이에요. 계약금 계약이라고 하는데 이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려면 내가 일주일 안에 계약금 10% 5천만 원 드릴게요. 그렇게 하세요. 약속했죠? 계약금 계약 성립하지 않아요. 약속만으로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않고 반드시 계좌에 해줘야 돼. 5천만 원을 계약금 5천만 원을 갑에게 이쪽으로 지급해야만 계약금 계약이 성립해요. 그래서 계약금 계약은 약속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외워요. 계약금을 현실적으로 매도인 갑에게 지급해야 성립. 계약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해야 계약금 계약이 성립해요. 성립. 이게 계약금 계약이 그래서 요물 계약인 거예요. 그래서 계약금 계약이 우리 시험 범위에서 나오는 요물 계약이에요. 이거 5번 나왔어. 5번.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이다.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이다. 이렇게 오지 말고 이렇게 오요. 계약금 계약은 계약금을 걸기로 약속한 것만으로는 성립하지 않고 실제 현실적으로 계약금을 상대방에게 이거 지급 계약금을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비로소 계약금 계약이 성립해요. 그래서 계약금 계약은 물건 인도가 반드시 필요한 계약, 요물 계약에 속해요. 우리 시험범에 나오는 유일한 요물 계약이 계약금 계약이에요. 자, 그러면 쌍무, 유상, 낙성, 불효식 봤죠? 교환이 뭐냐? 매매 봤어요. 매매는 소유권과 같은 재산권 주고 대금 주는 거야. 그런데 교환은 내 아파트하고 상대방 아파트하고 바꿔요. 즉 소유권끼리 바꿔요. 반대급부가 돈이 아닌 매매 대금이 아닌 같은 재산권이에요. 그래서 교환은 물물교환 생각하세요. 내 아파트 소유권 재산권 주고 상대방도 지 아파트 소유권 재산권 주고 재산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 지 재산권 서로 이전할 것을 약속. 재산권 주고 재산권 받고 반대급부가 대금이 아닌 같은 소유권이에요. 이게 교환한다고. 교환. 임대차는 뭐냐? 갑이 지 아파트를 을에게 임대해 준다는 얘기는 사용 수익회 하고 반대급부로 차임을 받아요. 월세. 나는 사용 수익회 하고 티 넘겨주고 반대급부로서 달에 한 번씩 월세 차임 임료를 받아요. 주고. 그래서 자, 매매 교환 임대차 우리 계약법 강론에서 배운 이 3가지 계약은 모두 다 쌍무, 유상, 낙성, 불효식이에요. 재산권 주고 대금 주고 재산권 주고 재산권 주고 다 쌍무. 반대급부 다 있죠? 유상. 반대급부 돈 받고 소유권 받고 월세 받고 유상. 양쪽 모두 주고 채무 있죠? 쌍무, 유상. 그 다음에 합의만으로 성립해. 약속만으로. 낙성. 꼭 계약서 안 써도 돼. 불효식. 이게 되게 잘 나와. 그래서 매매교환 임대차는 쌍무, 유상, 낙성, 불효식 계약이다. 무상편무는 증여계약. 그 다음에 공짜로 빌려주는 사용대차 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자, 대차라는 건 3종류가 있어.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대차는 어떤 물건을 빌려주는 거예요. 근데 뭘 빌려주고 반대급부가 있느냐에 따라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로 나뉘는데 얘들은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거의 안 나와요. 지금 듣고 잊어버리란 얘기요. 소비대차는 소비물을 빌려줘. 돈. 내가 돈 빌리면 내가 쓰죠? 나중에 같은 돈만 돌려주죠? 소비물을 빌려주는 계약, 금전 소비대차. 사용대차는 아파트를 쓰게 하는데 공짜로 쓰게 해요. 무상이에요. 무상. 그래서 무상 계약에 증여하고 사용대차가 있어요. 그냥 사용해. 돈 안 받을게. 반대급부가 없어요. 무상이에요. 공짜로 사용하는 게 사용대차. 대신 임대차는 반대급부로 반드시 차임이 반드시 있어야 돼. 유상이에요. 사용대차하고 임대차는
물건을 빌려주는 건데 돈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 공짜로 빌려주면 사용대차, 월세를 받으면 차임을 받으면 임대차예요. 그래서 임대차에서 차임은 임대차의 필수 요소예요. 전세금도 필수 요소, 차임도 법조문에 있어. 사용케하고 세입자는 차임 지급할 것을 서로 약속, 법조문에 있으면 성립 요소예요. 자, 이게 강론, 매매교환 임대차에 관한 계약 종류 설명이었어요. 그래서 쌍무, 편무, 유상, 무상, 3번 낙성, 요물.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하느냐? 2번에 유상, 무상에서 세 번째 매매교환 임대차는 쌍무, 유상계약이다. 여기에 한 5번 넘게 나왔어요. 나오면 꼭 나와. 이 동네에서 나오면. 그다음에 증여사용대차는 나만 주죠? 무상, 편무예요. 나만 주니까 한쪽만 채무가 있지. 여기 2개 별 3개 하시는 거예요. 그다음 3번에 맨 밑에 계약금 계약은 계약금을 지급해야 비로소 성립해요. 요물 계약이다. 거기 별 3개. 계약금 계약은 계약금을 지급해야만 성립합니다. 약속만으로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않아요. 현금 박치해야 돼. 자, 이렇게 해서 종류는 맞췄고 이제 진짜로 설명만 할 거야. 자, 이제 총론. 우리가 계약 총론에서 뭘 배우느냐? 계약법은 총 10문제가 나오는데 강론에서 5문제, 총론에서 5문제 나오는데 매매가 2문제, 임대차가 1문제 더 나와요. 3문제. 매매 2, 임대차 3 나와요. 자, 총론은 뭘 배우느냐? 맨 먼저 이 계약이 어떻게 성립하느냐? 계약의 성립 문제. 2번째, 쌍무계약에 어떤 힘이 있느냐? 쌍무계약의 효력에 관해서 배워요. 계약의 효력, 쌍무계약의 효력. 즉 매매교환 임대차를 하면 어떤 힘이 생기느냐. 자, 여기서 3가지를 배워요. 첫 번째, 제목만 들어봐요. 우리 동시에 이행합시다. 동시행의 항변권. 2번째가 어떤 위험이 발생했을 때 이 위험을 당사자 갑하고 을 중 누가 부담하느냐. 이 위험을 누가 갑을 중 누가 부담하느냐. 위험 부담 문제. 3번째, 갑과 을이 한 놈을 더 끼어들게 합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 제3자를 위한 계약. 쌍무계약의 효력에서 이 3개를 배워요. 동시행항변권, 위험부담, 제3자를 위한 계약. 그다음 마지막으로 계약 해제를 배워요. 계약 해제. 계약 해제. 총론에서 계약의 성립. 성립에서 청약이라는 의사표시와 승낙이라는 의사표시가 서로 합치되면 계약이 성립해요. 그래서 청약하고 승낙을 배워요. 청약과 승낙. 그러면 계약 해제는 한 문제에서 2문제도 많이 나와요. 계약 해제가 가장 중요하고 동시행항변 하나, 위험부담 하나, 3자 계약 하나, 계약 성립 하나. 이렇게 5문제 배정됐다고 보면 돼요. 간혹 위험부담은 몇 년에 한 번씩 나와요. 그래서 어느 하나가 빠지면 해제가 2문제가 나와요. 2문제 많이 나와요. 해제. 그래서 해제가 가장 중요하고 다 해야 돼요. 어차피 계약법은 딱 봤을 때 양이 그렇게 안 많다는 게 안 느껴지나? 양이 제일 작아요. 계약법이 민법 총칙의 약 4분의 3 정도, 물권법의 절반도 안 돼요. 그래서 계약법은 양에 비해서 10문제나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계약법은 열심히 해가지고 계약법은 양이 민총보다 더 작아요. 그래서 할만해요. 단지 계약법은 특히 총론 파트가 조금 이해를 해야 돼. 이해. 특히 동시항변권, 위험부담, 해제 이쪽이 조금 이해의 필요성이 조금 필요한 파트예요. 마찬가지 이쪽도 강론은 좀 덜하지만 총론이 조금 어려워요. 특히 동시항변권 그쪽이 좀 어려워. 성립 청약승낙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래서
민법 총칙하고 물권법이 조금 기초가 쌓인 상태에서 계약법을 읽어야 이해가 가요. 특히 총론 파트가 기초가 좀 돼 있어야 돼. 그래서 계약법은 3월, 5월에 본격적으로 쭉 할 거예요. 물론 1월 말에 살짝 터치는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민법은 민법부터 잡고 민법이 돼야 민사특별법이 돼요. 특별법 어려워요, 제일. 그래서 민법을 하고 민법 중에서도 총칙하고 물권법 그게 또 기초야. 그래서 총칙 물권법에 입문하고 제가 1월 달까지는 집중해요. 그다음 3월, 5월에 계약법하고 이제 특별법을 그렇게 잡아가는 거예요. 민법이 양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입문 때 뭐 특별법까지 하고 계약법까지 쭉 하고 그러면 밑이 부실해, 부실. 기초가 튼튼하잖아요. 그래서 아우 저 계약법 하고 싶고 특별법 듣고 싶은데요. 참어요, 참어. 기초가 튼튼하면 나중에 다 해결돼요. 나중에 다 해결되니까 절대 마음 급하게 잡수시 마시라. 제가 단계별로 쭉쭉 올라가니까 그래서 그 순환 때 한 내용을 계속 소화시키고 가겠다. 그 마인드로 접근하세요. 욕심 부리지 말란 얘기예요. 기초가 튼튼해야 계약법하고 특별법이 잘 돼요. 그 기초가 민법은 총칙하고 물권법이에요. 물권법. 자, 그러면 이제 동시항변권이 뭐고 위헌부담이 뭐고 3자 계약이 뭐고 계약 해제가 뭔지 그것만 간단히 스크린해 드릴게. 개념만 들으면 돼요. 오늘은 동시행항변권이 뭐냐 똑같아요. 항상 매매. 그러면 갑은 소유권줄, 지소유권줄, 소유권 이전, 채무. 을은 소유권 주세요라는 채권. 자, 5월 1일 날 계약하면서 계약금 겁니다. 대금이 5억이면 계약금으로 5천만 원 걸겠죠. 자, 5천만 원은 이쪽에 쏘아줘야 돼요. 한 달 후 6월 1일 날 중도금 주기로 계약을 해요. 그 다음에 그 한 달 후 잔금을 주기로 이렇게 계약서를 5월 1일 날 썼어요. 보통 이렇게 부동산 계약하죠. 계약금, 중도금, 잔금. 그러면 계약금은 5월 1일 날 쏘아야 됩니다. 쏘았어. 한 달이 지난 후 중도금 날짜가 됐어요. 그러면 중도금도 매수인은 쏘아줘야 돼요. 이 중도금은 선 먼저 이행해야 될 채무, 선 이행 채무란 말이 나와요. 먼저 이행해야 돼. 상대방보다 내가 소유권 받는 것보다 먼저 줘야 돼요. 선 이행 채무. 하지만 잔금은 7월 1일이 되면 부동산에서 만나요. 부동산에서 만나서 갑은 등기 서류 준비해 오고 등기 서류. 소유권 넘겨줘야 되니까 결국 등기 넘겨줘야 돼. 등기 서류 가져오고 을은 잔금 가져오고 잔금을 현금으로는 안 가져오고 핸드폰 딸랑딸랑 가지고 오면 돼요. 그래서 계좌이체하면 되지. 인터넷 뱅킹. 그래서 7월 1일 날 부동산에서 만나서 당신은 등기 서류 주시고 나는 계좌이체 해드릴게요. 자, 이 갑의 소유권 이전 채무는 이날 발생해요. 채무 이행 시기가. 잔금 날짜에 양채무는 등기서류 주는 게 소유권 이전 채무죠. 소유권 주고 잔금 주고는 서로 동시이행 관계가 있어요. 이 양채무는 서로 동시에 이행합시다라는 동시에 이행해야 될 관계가 있는 채무예요. 그래서 소유권 채무와 잔금 채무가 양채무는 서로 동시에 이행해야 될 관계에 있다. 동시행 관계에 있다 그래요. 그런데 갑이 이날 와가지고 을한테 그래요. 을 미안해요. 아직 등기 서류가 준비가 안 됐어. 일단 잔금 쏘아주면 내가 3일 내로 등기 서류 반드시 중개사님한테 해서 등기 넘겨줄게요. 즉 동시에 이행해야 될 관계에 있는 채무가 있는데 어느 한쪽 놈이 지는 안 주면서 나한테만 내 채무 이행하라고 청구할 경우 나는 내가 당신 뭘 믿고 잔금 쏩니까? 당신 등기 서류 제공할 때까지 나 내 채무 이행 거절합니다. 내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우리 동시에 이행합시다. 동시에 이행합시다라고 항변할 수 있는 권리예요. 이걸 동시이행의 항변권 그래요.
항변한다. 항변한다. 등기 서류 줄 때까지 나 못 줍니다. 잔금 못 줍니다. 자기 채무 이행 거절이에요. 유치권도 항변이라고 해요. 그래서 유치권 항변은 돈 받을 때까지 네 승용차 나 못 줘. 인도 거절. 거기는 넘겨주는 걸 거절하는 거고, 동시항변권은 지 채무 이행하는 걸 거절하는 거예요. 비슷해요. 그래서 유치권도 항변한다고 그러고 동시행도 항변권이라고 해요. 자, 이게 동시행의 항변권이에요. 즉 동시에 이행합시다라고 항변할 수 있는 권리. 너 줄 때까지 나 못 줘. 거절할 수 있는 권리. 앞으로 우리 시험 지문에 거절이란 두 글자가 뜨면 다 인도 거절, 거기 유치권 빼놓고는 다 동시행 항변권에 관한 지문이에요. 그래서 거절이라는 두 글자 뜨면 아하, 이게 동시행 관계에 있는지 아닌지 그것만 찾아내면 돼요. 동시행 관계에 있으면 거절할 수 있겠고, 동시행 관계가 아니라면 거절 못 돼요. 자, 중도금 날짜 됐어. 갑이 중도금 쏴. 그러니까 을이 소유권 줄 때까지 저 못 쏴요. 중도금을 할 수 있다 없다? 선이행 채무는 거절이 안 돼. 그래서 선이행 채무는 지가 먼저 줘야 되기 때문에 거절할 수가 없다로 끝나. 즉 선이행 채무란 얘기는 동시행 관계가 얘들은 아니란 얘기예요. 소유권 주고 중도금은 동시행 관계가 아니에요. 선이행 채무란 말이 나왔다는 얘기는 동시행 관계가 아니고 먼저 이행해야 돼. 따라서 선이행 채무는 거절할 수는 없다. 줘야 된다. 날짜 되면 줘야 된다. 그래서 이게 서로 당신 줄 때까지 저 못 줍니다.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동시행의 항변권이에요. 됐죠? 됐어. 이제 위험부담. 자, 위험부담은 계약 체결했어요. 그러면 이게 건물인데 이 건물의 소유권을 넘겨줄 소유권 이전 채무가 있는데 5월 1일 날 계약 체결했는데 계약 체결한 후 아직 인도하기 전에 이 건물이 화재로 멸실해 버려요. 계약 체결한 후 멸실. 어디선가 들어봤어요. 계약이 체결할 때는 건물이 멀쩡히 살아 있었는데 계약 체결한 후 멸실. 그럼 빨리 머릿속으로 아하, 건물이 멸실하면 이 건물에 대한 갑의 소유권 소멸. 따라서 갑은 소유권 이전 채무가 있는데 소유권을 날라가 버렸으니까, 건물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넘겨주고 싶어도 넘겨줄 수가 없네.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네. 불능.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네. 불능. 계약 체결한 후 불능 났죠? 후발적 불능. 생각나죠? 아, 들으면 생각나면 돼요. 들으면 생각나면 돼. 들으면. 계약 체결 후 소유권 이전 채무가 불능에 빠졌어요. 자, 불능은 소유권만 불능에 빠져. 대금 채무는 을은 돈 줄 채무가 있죠. 대금 채무는 불능 상황이 안 일어나요. 이후 잔금 날짜에 을이 돈을 못 줬어. 그러니까 갑이 재촉하니까 을이 그래요. 돈을 나는 주고 싶어. 근데 줄 수가 없어. 나 돈이 없거든. 그러면 대금 채무가 이행 불능에 빠졌다고 하느냐? 아니, 니만 없지 은행에 돈 많아. 대금 채무는 불능 상황이 안 일어나요. 불능은 오로지 재산권만 불능이다. 결국 불능은 뭐가 불능이냐? 재산권 이전이 불능이다. 그래서 매도인이 불능에서는 채무자가 돼요. 매수인이 항상 채권자가 돼. 용어 정의. 불능에서는 소유권 이전 채무가 불능에 빠져. 그래서 이 그림을 기억하셔야 돼. 건물이 멸실하면 매도인 갑은 소유권을 넘겨주고 싶어도 넘겨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소유권 이전 채무가 불능이 나니까 불능에서 매도인 갑은 채무자라고 해. 소유권 이전 채무자죠. 매수인은 자동적으로 반대편 채권자가 돼요. 자, 그러면 후발적으로 불능이 났기 때문에 갑은 건물이 사라졌기 때문에 소유권 넘겨줄 수가 없어. 일단 이 매매 계약은 그래도 유효라고 했어요. 후발적 불능이라 하더라도 계약 체결할 때는 건물이 멀쩡히 있었죠.
따라서 5월 1일자 이 매매 계약은 일단은 유효해요. 원시적 불능하고 반대를 하겠어요. 하지만 을 입장에서는 건물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소유권은 취득할 수가 없죠. 그럴 때 이 법률 관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문제예요. 자,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불능의 원인을 따져요. 이걸 그대로 외울 거예요. 이해하고. 후발적 불능의 경우 일단 매매 계약은 유효. 이건 민법 총칙에서 나오고 지금부터는 이제 계약법에서 나와요. 이 법률 관계, 갑과 을 사이 법률 관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문제는 이 불능이 일어난 원인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요. 건물이 멸실로 소유권 이전 채무가 불능에 빠졌죠. 그러면 건물한테 물어봅니다. 건물아, 너는 누가 죽였니? 너를. 멸실 원인, 불능의 원인을 건물한테 물어봐요. 그럼 경우수가 두 개가 나와. 첫 번째, 건물이 그래요. 갑이요, 담배 피다가 불내버렸어요. 채무자. 첫 번째 경우수. 갑이 채무자 지 잘못으로 귀책 사유로 불능이 일어났다. 멸실시켰다. 갑이 지 잘못으로 불내서 멸실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채무자 귀책 사유로 인해 불능이 일어난 경우에는 채무자가 잘못했죠. 채무자가 잘못했으니까 채무자 귀책 사유로 인한 이행 불능이 돼요. 채무자 귀책 사유로 지 소유권 이전 채무 이행이 불능에 빠졌다. 이걸 채무 불이행이에요. 채무 불이행으로 해결하면 돼요. 그래서 불능의 원인이 매도인이 채무자 용어 정리부터 해야 돼. 불능은 채무자 소유권 이전 채무자 갑 잘못으로 귀책 사유로 불능이 났다. 이거 채무자 귀책 사유로 인한 이행 불능은 채무 불이행으로 해결합니다. 채무 불이행 문제. 자, 두 번째 경우수. 갑이 불낸 게 아니고요. 갑은 아무 잘못 없어요. 태풍이 불어서 제가 죽었네요. 건물이 그렇게 말해요. 태풍이 하리케인이 저를 날려버렸다고. 채무자 잘못 없죠. 두 번째 경우수. 채무자 갑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귀책 사유가 없어요. 귀책 사유가 없어. 채무자가 항상 매도인 갑이라는 것. 채무자 잘못 없이 불능이 일어난 거야. 채무자 잘못 없이. 자, 그럴 때 갑이 그래요. 을한테 건물이 날아가는데 지 잘못 없죠. 그러니까 을한테 이래. 야, 을, 건물이 하리케인이 불어서 날아갔네. 하지만 이거 내 잘못 아니지. 우리 계약했으니까 계약서 쓴 대로 너 임마 5억은 줘 그래요. 건물은 나는 소유권은 못 주지만 너는 줘. 우리 계약서 썼잖아. 그렇게 얘기해. 즉 채무자 잘못 없이 날아갔을 때 반대급분이 매매대금 5억을 매도인 갑이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이게 위험부담이야. 채무자 잘못 없이 불능이 났을 때 반대급부인 매매대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위험을 갑하고 을 중 누가 부담하느냐. 이게 위험 부담의 문제예요. 위험 부담. 이 위험은 대금 위험이에요. 대금. 5억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위험 부담. 결국 후발적 불능에서 위험 부담이 나와요. 다 시험 우리 엄청나게 나와요. 후발적 불능. 불능의 원인을 따져요. 채무자 갑이 지 잘못으로 불냈다. 채무자 귀책 사유. 이건 채무자 귀책 사유에 의한 이행 불능. 채무 불이행의 한 종류예요. 이거 채무 불이행 문제. 그대로 외우시고. 그런데 두 번째 경우수. 채무자 갑이 아무런 잘못이 없어. 그럴 때는 반대급부인 매매대금 5억을 매수인 을에게 달라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위험을 갑을 중 누가 부담하느냐. 위험 부담의 문제가 여기서 나와요. 그러면 을은 갑이 계약했으니까 너 임마 5억 줘 하면 을은 뭐라고 한다? 을은 뭐라고 한다? 나도 잘못 없잖아 이놈아. 태풍이잖아. 내도 잘못 없는데 왜 내가 주니? 이렇게 따져요. 나중에 배울 거예요. 위험 부담은. 그래서
후발적 불능에서 채무자 잘못 없이 날아갔을 때 태풍 위험부담의 문제가 있었나요? 구체적으로는 을이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요. 그건 이제 나중에 배울 거예요. 자, 이게 위험부담. 이해됐죠? 이해됐어. 이해되면 끝나요. 계약법은. 그 다음에 반복만 하면 돼. 자, 이해가 안 가. 그러면 한 바퀴 돌면 또 이해가요. 지금 다 이해 안 돼도 걱정하지 마시라. 진짜요. 우리 인문 들었잖아요. 어느 파트는 이해가 안 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법이 쉬운 게 아니에요.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 들었는데 이해가 안 가. 당연합니다. 법이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고 특히 법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 들으면 정말 이해 안 가요. 저도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데. 진짜예요. 30년 한 저도 이해가 안 가. 근데 여러분들이 저는 이해를 시키려고 하지만 그래도 또 이해가 안 간 부분이 있어. 그거 당연한 거예요. 한 번 외웠는데 까먹어요. 그것도 당연하지. 뭐 천재가 아니나 저도 외우고 까먹어요. 죽으라고 외워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 그거 당연한 거고 외웠는데 생각이 안 나요. 그것도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공부해야지. 반복이 중요해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해가 안 가면 다음 순환 때 한 번 더 들으면 그때 또 이해가 가고 그래도 이해 안 가면 또 두 바퀴 돌면 또 이해가 가고 시험 보는 그날 아침에 이해되는 경우도 있어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이해는 시험장 갈 때까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마음은 잡수지 말아요. 이해 안 되면 이해 안 되는 대로 그냥 넘어가고 그런 식으로 스킵해야지. 어느 한 파트가 이해가 안 된다고 너무 거기에 매달리지 마세요. 본인 스트레스만 쌓여요. 그게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 그걸 왜 고생해. 그래서 이해 안 되면 이해 안 되는 대로 넘어가 버려야 돼. 내가 이해된 것만 죽으라고 해서 거기서 실수만 안 하면 돼. 우리 시험은. 그래서 이해 안 된 부분은 또 외워버리면 되거든. 나중에 외워버리면 돼. 그래서 일단 가급적 지금은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이해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또 안 되는 대로 마음을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을 해야 돼요. 모든 걸 지금 막 다 하려고 하지 말아요. 본인만 힘들고 괜히 공부하기 싫어. 그냥 가볍게 그냥 자꾸 들어요. 자꾸 들어. 저는 강의를 자꾸 들으라고. 그게 제일 좋은 공부 방법. 지금은 그래요. 지금 결국은 나중에 책은 읽어야겠지만 책 읽으면서 자꾸 들어요. 그냥 들어도 좋아요. 자, 삼작 이야기 뭐냐? 갑이 지 소유 아파트를 을에게 팔죠. 매매계약. 돈 5억 받기로 했어. 그러면 을은 갑에게 돈을 줘야겠죠? 그런데 갑이 이렇게 얘기해요. 을, 나한테 돈 주지 말고 내 친구 병한테 매매대금을 줘라. 대금을 나 아닌 제3자 병에게 주면 안 되겠니? 그러니까 을이 그래요. 왜 하니까 이유는 묻지 말고. 알겠어. 승낙했죠? 병한테 줄게. 이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이야. 갑을만 나온 게 아니라 제3자가 나왔죠? 자, 매매 계약의 당사자는 갑과 을. 갑과 을이 이 계약의 당사자예요. 그런데 당사자 아닌 제3자 병을 위해 왜? 병이 5억에 대한 채권을 취득하게 되잖아요. 5억 주세요. 얘가 할 수 있고 얘는 줄 채무자. 을은 매매대금 5억을 갑과의 약속에 따라 갑이 아닌 병에게 줄 채무자. 얘는 5억 나한테 주세요 할 수 있는 채권자가 되는 거예요. 채권을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해요. 채권 주니까. 자, 3자를 위한 계약은 용어 정리. 매도인 갑을 뭐라고 한다? 요약자라고 해요. 을을 낙약자라고 해요. 설명은 좀 이따 할게. 제3자를 수익자라고 해요.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 자, 이제 한자로 풉니다. 갑은 요청할 요자예요. 을아, 나한테 돈 주지 말고 병한테 주면 안 되겠니? 요청, 요약자. 그러니까 을이 알겠어요. 승낙했다. 낙자예요. 알겠어요. 병한테 돈 줄게요. 승낙했다. 낙약자예요.
그래서 왼쪽 놈을 요약자, 병한테 돈 줄 채무자 이놈을 병한테 줄게요. 승낙했다. 얘 요청을 받아들였다. 낙약자. 그러면 3자는 이익을 받았죠. 수익자, 이익 받은 놈 수익자. 3자 계약은 용어 정리. 요약자, 낙약자, 제3자를 수익자. 지금은 이 단어만 기억하세요. 요청했다. 쟤한테 좀 줘요. 요청했다. 요약자. 알겠어요. 병한테 줄게요. 승낙했다. 낙약자. 을이 낙약자가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예, 이놈이 돈 줄 채무를 부담하니까. 그래서 채무자 을이 낙약자가 된다. 3자 계약은 이 정도로만 해요.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 전자 계약 해지. 계약 해제가 총론에서 가장 중요해요. 계약 해제. 자, 계약 해제는 계약 해제 한번 봐봐요. 해제는 워낙 중요하니까 목차 한번 봅니다. 39페이지 딱 펴놓고 계약 해제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민법이 정한 법정 해제 사유예요. 법정 해제권. 법정 민법이 정한 해제 사유가 뭐냐? 이거 채무 불이행이에요. 채무자가 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요. 채무 불이행. 갑이 지 아파트를 을한테 팝니다. 그러면 갑은 소유권을 이전해 줄 채무가 있고 을은 돈을 줘야 할 대금 채무가 있는데 갑이든 을이든 소유권을 안 주거나 또는 대금을 안 주거나 채무는 이행해야 되는데 채무를 이행하지를 않아요. 자, 이걸 채무 불이행이라고 해요. 을이 돈을 안 줬든 저놈이 잔금 날짜에 소유권을 안 줬든 어느 한쪽에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상대방은 이 계약을 일단은 유효한데 상대방이 잔금을 안 줬다고 해봐요. 을이. 그러면 갑은 반대편 당사자는 채무 불이행한 이놈을 상대로 이 매매 계약을 해제로 날려버려요. 일단 유효한 계약을 해제합니다. 의사표시를 쏜다. 계약은 5월 1일 날 했는데 7월 1일 날 해제로 날렸다. 그러면 처음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소급 무효로 만들어버려요. 취소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민법에서 정한 취소사유, 제한능력, 착오, 사기, 강박. 민법에서 정한 해제사유, 채무 불이행이에요. 그러면 채무 불이행은 종류가 두 개가 있어. 이행할 수 있음에도 이놈이 안 줘. 이행, 지체. 이행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 이행, 아까 봤죠? 불능. 지체하고 불능이에요. 지체는 잔금 날짜가 돼서 잔금을 줘야 되는데 저놈이 잔금을 안 줘. 줄 수 있음에도 안 주는 거예요. 지는 없어 하지만 법적으로는 있는 거예요. 이행이 가능함에도 달러비 내라니까 해요. 명동 가서 사채비. 대금은 불능이 안 나와. 무조건 이행지체예요. 돈 안 주면 이행지체. 자, 우리 민법이 정한 채무 불이행 사유는 이 두 개예요. 민법이 정한 자해제 사유, 채무 불이행. 그러면 채무 불이행에는 뭐가 있느냐? 두 개. 이행지체하고 이행 불능. 따라서 상대방이 이행지체 또는 이행 불능이 있으면 그 상대방 계약을 날려버립니다. 이게 계약 해지예요. 그러면 민법이 정한 해제 사유 두 개인데 잔금으로 할게요. 7월 1일 날 잔금 2억을 줘야 되는데 을이 못 주고 있죠. 이걸 지체 상태 그래요. 이행 지체. 둘 다 채무 불이행은 채무자의 잘못으로 귀책 사유로 지체 불능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민법은 잘못 있는 경우 책임지는 과실 책임의 원칙이 지배해요. 고의과실이 있을 때만 법적 책임져요. 따라서 채무자 고의과실 이게 귀책 사유, 책임 있는 사유로 지체 불능이 발생해야 채무 불이행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행지체가 되면 이 계약을 채무 불이행 지체를 이유로 해제합니다. 해제로 날려버릴 수가 있어. 그런데 바로 해지 못해요. 지체의 경우에는 갑은 이제 갑이 해제하겠죠. 채무 불이행한 놈이 해제하는 게 아니에요.
그 상대방이 날려버리는 거예요. 갑이 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한 번은 을한테 돈 줄 기회를 한 번은 줘야 돼요. 당신 7월 2일 돼서 하루 지체했네? 이행지체, 채무불이행, 계약 해지 안 돼요. 반드시 한 번은 이행할 기회를 줘야 된다. 이걸 너 왜 돈 안 주니? 날짜가 지났는데 앞으로 일주일 기회 줄게. 일주일 안에 돈 줘. 그때까지 안 주면 이 계약 내가 해지할 거야 라고 한 번은 독촉을 해야 돼요. 이걸 최고한다고 그래. 그래서 한 번은 상당 기간을 정해서 최고한 후 그래도 안 주면 그때 해제권이 발생해요. 지체의 경우에는 바로 해제가 안 돼. 한 번은 이행할 기회 최고한 후. 하지만 이행 불능의 경우는 자 여기다 쓸게요. 이행 지체는 최고한 후 그래도 안 할 때 계약 해제. 하지만 불능은 건물이 날라갔죠. 계약 체결한 후 건물 멸실. 소유권 이전 채무는 후발적 불능. 그런데 이 불능의 원인이 채무자 갑의 잘못이래. 이행 불능. 자 그러면 을이 이행 불능, 채무자 귀책 사유로 인한 이행 불능이기 때문에 채무불이행, 계약 해지할 수 있는데 이행 지체와 같이 한 번은 독촉 최고 절차를 거쳐야 되느냐? 갑, 너 건물 불냈지? 이달 말까지 건물 만들어서 나한테 보내. 그러지 않으면 해지할게. 그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행 불능의 경우에는 이미 소유권은 날아가 버렸어요. 건물 새 지은 건 별개의 이 매매계약 대상이 아닌 건물이야. 따라서 이행 불능의 경우에는 시간을 준들 얘가 같은 놈을 되살아나잖아. 죽은 사람은 살릴 수가 없어. 따라서 바로 해제입니다. 최고 절차 거치지 않고 최고 없이 바로 해제가 가능해요. 이게 5번 나왔어. 이행 불능의 경우에는 최고 필요 없다. 바로 해제. 당연한 거지. 건물이 멸싱했는데 이달 말까지 소유권 넘겨.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독촉할 필요가 없어요. 이행 지체는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한 번은 최고 이행할 기회. 그래서 이행 지체의 경우에는 한 번은 최고한 후 해제. 하지만 불능은 불능에 빠졌으니까 바로 해제. 최고 필요 없어요. 자 이게 법정 해제권이고 두 번째 목차가 해제권의 행사인데 이건 법조문이라 나중에 하면 되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해제의 효과예요. 자 해제 효과에는 3개를 배웁니다. 방금 했죠. 처음부터 소급 무효예요. 자 그러면 자 설명 들어봐요. 얘가 잔금 2억을 못 줘서 결국 갑이 계약을 해지합니다. 그러면 계약금하고 중도금은 받았다는 얘기죠. 그럴 수도 있죠. 얘가 3억을 받았어. 계약금 중도금으로 3억을 받았어. 혹시나 을이 갑으로부터 목적물도 인도받았을 수 있고 등기도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한쪽 이놈이 잔금을 안 줘서 계약을 해제 또는 이놈이 등기소리 안 줘서 을이 계약 해제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면 처음부터 무로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소급 무로 매매가 무로 날아가 버렸죠. 그러면 서로 받은 것 이놈들은 부당한 이득이 돼요. 항상 매매가 무효 취소 해제로 날아가면 서로 받은 것들은 법률상 원인이 사라져 버렸죠. 그래서 부당한 이득, 정당하지 못한 이득이 돼서 서로 돌려줘야 돼요. 서로. 항상 매매가 무효 취소 해제로 날아가면 서로 받은 것은 원주인에게 돌려줘라.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해요. 근데 해제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란 말을 쓰지 않고 서로 원상으로 회복하세요라는 원상 회복 의무라는 새로운 단어가 나와요. 같은 말이에요. 부당이득으로서 돌려주는데 용어만 달라져요. 원상으로 서로 돌려주세요. 회복하세요. 원상 회복 의무. 왜 부당이득 반환 의무란 단어 대신 원상 회복 의무란 단어로 바뀌어버리느냐. 이유가 있어요. 괜히 다른 단어 쓰는 게 아니 다 이유가 있어요. 반환 범위가 달라요. 부당이득 반환 의무하고 원상 해지로 인한 반환은 반환 범위가 달라. 해제는 무조건 받은 이익 전부 돌려줘야 돼. 받은 이익 전부.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
현존이익 손해 전부. 듣기만 해요.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선인지 악인지에 따라 막 반환 범위가 달라. 하지만 해제는 무조건 받은 것 전부 돌려줘야 돼. 그래서 여기다가 부당이득 반환 의무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반환 범위가 다르니까. 그래서 새로운 용어 서로 받은 거 원상으로 회복하세요라는 원상 회복 의무가 나요. 그 다음에 목차 하나 남았어. 자, 이놈이 채무 불이행을 한 바람에 갑이 어떤 손해를 입었다. 그러면 우리는 손해가 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반드시 채무 불이행 또는 불법행위가 성립해야 돼요. 그중 하나,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으로 갑한테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해제하고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계약 해제 효과로 목차가 이 세 개가 나와요. 처음부터 소금 무효. 소금 무효 나오면 무조건 받은 거 돌려줘. 세트예요. 단지 용어가 달라져. 부당이득 반환이 아닌 원상 회복 의무. 왜 단어가 달라졌느냐? 받은 이익 전부 다 돌려줘. 뭐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 구별되지 않고 무조건 돌려줘. 그래서 원상 회복 의무. 그다음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자 봐요. 해제의 효과로서 손해배상 청구가 목차는 교과서에 돼 있지만 이건 해제의 효과가 아니야. 해제하니까 그 효과로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한 게 아니라 채무 불이행이 그 원인이에요.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채무 불이행, 이행지체이행 불이행이 발생하면 뭐래? 계약부터 날려. 계약 해지하고. 두 번째, 네 채무 불이행으로 내가 손해가 입었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해지의 효과는 원래 이 두 개예요. 소금 무효, 원상 회복 의무. 손해배상은 해제의 효과가 아니라 엄밀하게 말하면 채무 불이행의 효과야. 손해배상의 원인은 채무 불이행 아니면 불법행위거든. 근데 모든 교과서가 해제의 효과에서 그냥 이 세 개를 갖다 써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해요. 해제 효과는 세 개가 있다. 소금 무효, 원상 회복 의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해제하고 손해 있으면 또 손해배상도 같이 청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해제 효과, 그다음에 채무 불이행, 이행지체, 이행불능 여기 두 개가 아주 중요해요. 물론 행사도 잘 나와요. 그다음에 여기 앞에 합의해제라는 놈이 있어. 합의해제. 교재는 없지만 이놈도 요 근래 계속 나와. 합의해제. 구별 개념해 가지고 이제 나중에 배워요. 법정해제 배우고 나중에 당사자가 합의해서 계약을 끝내는 거 합의해제라고 해요. 우리가 한 것은 지금 민법이 정한 해제를 배우는 거. 민법이 정한 해제. 그래서 해제는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해요. 특히 해제 효과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여기서 대본 판례가 막 나와요. 소금 무효 관련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계약법 양이 작아서 나온 놈이 계속 나와요. 나온 놈이. 계약법은 3번, 5번이 기본이야. 한 지문이. 11번 나온 놈도 많아요. 나온 놈이 계속 나오니까 잘 나오는 놈을 팰 거예요. 우리 시험은 한 놈을 패야 돼.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중요한 걸 패서 내 걸로 만들어야 돼. 거기서 실수만 안 하면 돼요. 공부량을 늘리지 마시고 하나를 알더라도 정확히 알자.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를 알더라도 정확히 알자. 절대 실수하지 않는다. 난이도 중하짜리를 실수하지 않으면 이 시험은 무조건 60점, 70점, 80점까지 나와요. 실수하니까 문제야. 실수해. 쉬운 것도 그 실수를 줄여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두리뭉실을 알면 안 돼. 하나를 알더라도 정확히 알아야 돼. 지문 5개 중 3개를 몰라. 근데 정답 중 하나를 알아. 그러면 그 문제는 맞히는 거야. 근데 5개를 아는데 다 들어봤어. 근데 모르겠어. 두리뭉실 아는 거예요. 하나를 알더라도 정확히 알아야 객관 시험은 문제를 맞추는 거예요. 대충 두리뭉실 그럼 문제를 못 맞춰. 헷갈리기만 하지. 그래서 정확히 이해하고 정확히 외워야 돼요. 그걸 외울 게 1000개다. 그럼 못 외우지. 범위를 줄여야 돼.
500개만큼 내가 정확히 외워버려야지. 중요한 걸로. 그래서 과감히 안 중요한 것은 다 날려버려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놈 위주로 쭉쭉 한 놈만 저는 펼 거예요 앞으로. 그 한 놈이 좀 많아서 탈이지. 별 3개가 많아요. 그래도 그건 최소한 해야 돼. 그것도 안 하고 시험 합격하려고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해. 도둑놈이라고. 고생해야 돼요. 고생해야 돼. 너무 고생할 필요는 없고 중요한 걸로 딱 집중해가지고 모든 과목 그렇게 하면 돼. 그래 우리 인문 2달 동안 시간 빨라요. 자 고생했고 이제 내년에 1월 1일부터는 기본서로 갈 거예요. 자 오실 때 입문 과정 있죠. 다음 주 1주차가 아마 법률행위하고 의사표시, 비즈니스 통정 차고 그 정도까지 갈 수도 있어요. 해당 파트 입문 강의를 한번 주말을 이용해서 듣고 오세요. 그러면 그건 예습이 아니라 입문 과정 복습이에요. 복습. 그죠? 그래서 한번 입문 강의를 듣고 오시면 해당 기본 강의 1월 강의가 훨씬 이해가 잘 돼요. 어차피 입문에 한 걸 거기다 이제 그거 반복하고 플러스 알파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입문에 한 것은 제가 설명을 그때 30분 했으면 지금은 이제 10분만 해요. 그러니까 그걸 들어야 이해도가 높아져. 갈수록 계속 그래야 돼. 기본에서 설명 자세히 30분 했다. 그러면 심화 3월 가면 그 부분은 딱 5분 설명하는 거야. 그 다음에 새로운 거 해야지. 우리가 공부할 게 아주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전 강좌의 해당 진도에 맞춰서 그걸 듣고 오면 훨씬 도움돼. 이해의 면에서.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그래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에 제 개인 유튜브가 있어요. 변호사 윤태석 하면 나오는데 이번 주 올리려고 여기 영상을 올려요. 제가 시장님한테 그 다 받았어. 그래가지고 아직 안 올렸는데 이번 주 주말 통해 가지고 올릴 거예요. 그러면은 왔다 갔다 하면서 유튜브가 더 들어가기 쉽죠? 우리 사이트보다. 왔다 갔다 하시면서 들으세요. 민법은 자꾸 들어야 돼요. 그러면 내 논리가 여러분들한테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요. 그것 때문에 들으라는 거예요. 억지로 외우는 게 아닌 제가 설명할 때 따라서 하잖아요. 10번 듣고 20번 들으면 나도 모르게 익숙해져요. 그래서 음악 들으면 다음 곡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서 생각나듯이 강의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들으면 나도 모르게 내게 돼요. 제 논리가 여러분들한테 자연스럽게 습득이 돼요. 유튜브에 이번 주 올릴 거니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제 유튜브 통해서 들으셔도 돼요. 그래요. 고생하셨고 구독 눌러야 돼. 구독. 지금 제 유튜브 구독자가 386명이에요. 얼마 안 돼. 그래서 주위에 소문 좀 내줘. 언제 1000명 좀 돼볼까? 남들은 뭐 수천 명, 수만 명이던데 다른 교수님들은. 제가 이 판에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어. 그러니까 저를 몰라. 그래서 많이 소문 좀 내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일요일에 봬요.